2일차 문화행사 토크 콘서트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토크 콘서트는 생전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을 모셔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또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시절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이 세 분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쉬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DJ의 비서실장이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국회 중요 의원 통과가 생기는 바람에 비상대기를 하셔야 한다고 아쉬운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뵙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백학순 원장님, 우리 김대중 학술원 백학순 원장님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고요. 그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을 사로잡는 화려한 입담 방송인 김미화님께서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십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인강 중심의 지식과 이야기를 추구하는 도전적 실험 집단 매디치미디어 김현종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멋지게 토크 콘서트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매디치미디어라는 출판사를 하고 있는 사장 김현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중앙일보 출입기자로서 97년 대선 과정 5년간 보도했고요. 국민의힘 창당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백학순 원장님도 소개하시죠. 예. 자기 소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박지원 대표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제가 대신 앉게 됐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사상, 정치, 정책, 리더십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김대중 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연구를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아시겠지 하고 저를 이렇게 대신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핀치히터라고 그러나요? 제가 이따 네.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가 꽝 대신 닭팀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 백 원장님은 대타 안 띄워보셨나 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 원장님이 예. 정부 조직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무한 대기를 하고 계셔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못 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앞에 예. 김 대표님 예. 앞에 김대중 평화회의가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평화회의를 쭉 앞에 보셨죠, 여러분? 귀에다가 꽂고 보셨잖아, 그죠? 얘기 뭐를 샬라샬라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그렇게 정말 석학들이 앉는 자리여서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귀에다 좀 꽂아주시겠어요?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는 네. 한강의 소설을 우리가 굳이 힘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 읽어도 되듯이 동시통역기 안 쓰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예. 여하튼 저는 사실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표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특별히 제가 대중문화예술인 중에서 가장 얼굴이 예쁘다 이런 소문이 나서 오늘 와 보니까 여기
저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저를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예뻐져서 그런가? 네? 아, 예뻐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신물이 나도록 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뻐해 주시네요. 목포에서. 아니 김미아 선생님 옆에서 가까이 뵈니까 너무 고우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미아 선생님이 최근에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 편안해. 용인에서 농사진지도 이제 한 10년 되셨죠? 10년이 뭡니까? 예. 20년 가까이 예, 되고 예. 있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생활 하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백학순 원장님이 또 이 학자분이시라 자기 자랑을 못 하시는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옆에 있는 그 펜실바니아 대학, 흔히 유펜이라고 하죠. 거기서 박사를 받으시고요. 그 대학에서 뭐 공부는 좀 못했지만 요새 유명한 사람이 그 트럼프라고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기신 모든 학술적 업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학술원의 원장을 맡고 계신 거죠?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김대중 학술원에서 얼마 전에 아주 큰 행사 하셨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김미아 선생님 아마 세계 정치학회에서 네네. 김대중 상을 제정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 여기 계셨던 분들은 이제 한두 번 정도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정치학회로부터 이 김대중 상을 그 최초로 정치인 지도자의 이름을 딴 상을 세계 정치학회가 제정해서 지난 7월에 세계 정치학회 세계 대회가 서울의 코엑스에서 개최돼서 제1회 김대중상을 세계 평화 민주주의 인권 부문에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선정이 돼서 그 수여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너무 좋은 일이어서 또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어서 잠깐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학회란 말 들어보셨죠? 정치학자들이 모여 있는 한국의 정치학회가 이제 한국 정치학회입니다. 그럼 일본 정치학회도 있겠고, 미국도 있고, 아까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또 독일 이런 모든 정치학회들이 있는데 이게 연합체가 세계 정치학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세계적인 학자의 이름을 딴 그런 좋은 상들이 7, 8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년마다 세계 정치학회가 전 세계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세계 대회를 여는데 올 7월에 서울에서 세계 대회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싶은데 하는 이야기들이 그 본부하고 서울에 있는 로컬 커미티라는 이제 조직위원회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분들이 만장일치로 정치학자도 아닌 김대중 대통령상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합의를 하게 된 것이에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고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고 또 노벨 평화상을 2000년에 받으셨다까지는 이제 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김대중이라는 정치 지도자의 이름을 딴 상을 최초로 제정하면서 발표한 이 제정 이유가 놀랍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30권의 저작집, 그러니까 여러분 30권으로 나와 있는 김대중 전집이 있어요. 그동안에 쓰신 글, 연설 모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김대중 전집이 30권이 있는데 그 30권의 저자이며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그런 탁월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철학자 정치 지도자, 철학자 정치인, 그러니까 철인 정치 지도자, 그게 소위 뭐 영어로 잠깐 그분들이 쓴 표현하면 필라소퍼, 철학자, 스테이스먼, 정치 지도자. 그래서 철인 지도자로서 그 위상으로서 대통령이 되어서 당신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철학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해서 한국과 전 세계 인류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게 바로 김대중상을 제정한 이유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 요새 뭐 예. 저 K 컬처 뭐 우리나라 뭐 K 아이돌 뭐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빛나게 활동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상은 예. K 민주주의 뭐 이렇게 기사에 났던데. 그러니까 네. 대통령님의 철학과 사상 이게 전부 정책으로 실천돼서 나온 게 여러 가지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평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슨 문화, 복지, 성평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와서 그 중에 하나 지금 K컬처, K디모크라시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 세계 정치학계가 김대중상을 제정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이면서 그 주제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은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직도 좀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끌어내고 싶은, 좀 비판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처럼 사무치게 존경하면서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세계적으로는 이미 세계가 존경하는, 인류가 존경하는 지도자 반열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체도 아닌, 비즈니스 단체도 아닌 김대중 세계 정치학계 정치학자들이 김대중상을 제정하면서 그렇게 제정 이유를 밝혔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도 대신 비슷하게 따라와서 또 그분들 이름을 딴 정치 지도자 이름을 딴 상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이 유일하게 어찌 보면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세계 지도자도 많고 유명한 지도자들이,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철학자 지도자 수준으로, 철인 지도자 수준으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세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위상을 이렇게 품격 있게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지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실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백학순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 우리 백 원장님은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는구나 알게 됐고, 역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말씀이 좀 길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원장님, 그러면 상이면 상금이 있나요? 예, 상금이 5,000달러인데요. 와. 예, 예, 5,000달러. 5,000달러인데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예, 사람의 이름에 비해서. 그러면 노벨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노벨상은 네. 한 9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1억, 12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런데 정치학께서 이게 정치학의 올림픽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그러면은 정치학회라는 데서 조금 더 많이 좀 상금을 좀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 모금할까요? 어디서 모금을 해요? 예. 어느 분이?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세계 정치학회가 정치학회 올림픽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올해 세계 100여국으로부터 정치학자들이 서울 세계대회에 몇 분이 참석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짐작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실 텐데 3,6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패널 보셨잖아요. 패널, 마지막 패널. 이런 패널이 770개가 구성이 된, 그러니까 대단했네요. 지금 김미아 선생님이 네. 세계 정치학회가 정치학자들을 올림픽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상금을 좀 올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리겠습니까? 이제 정치학회, 세계 정치학회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비즈니스 그룹이 아니니까 이제 자기들이 상금을 댈 수는 없고 혹시 김대중 재단에서 상금을 좀 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유 당연히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상금을 정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권노갑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뭐 많은 분들이 방금 두 분이 이야기하듯이 아니 우리 대통령님 막 수만 달러를 드려야 된다 상금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 7, 8개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의 이름을 딴 상이 있는데 제일 많은 상금이 3,000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3,000달러까지 이렇게 많이 주는 분들은 그 재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가족이 주는 데는 한 2,000달러, 1,000달러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5,000달러 이상을 드리게 되면 위화감이 일어나서 절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제가 설득을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돈이 큰 거보다는 이제 명예로운 거네요. 김미아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딴 상 혹시 아세요? 그러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없어요. 저 없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 서울 평화상 이런 게 있는데 서울 평화상 예. 사람 이름은 아니죠.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도 이름 딴 거잖아요. 근데 노벨 있고 아시아에서는 막사이사이 상이 있죠. 근데 조만간에 이제 그 이상으로 유명한 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상이. 그 김미아 선생님도 학위 논문 쓰셨던데 혹시 좀 한 번 더 박사과정 다니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정치 철학을 연구해서 상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니 지금 김대중을 연구하는 지금 이렇게 학술 대회가 있고 또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 그 유머 있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농담도 잘하시고 근데 아주 시적절하게 탁탁 하시는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머 쪽에 한번 좀 유머를 적극적으로 연구 논문으로 연구해서 논문 어떻게 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아니, 박수가 시원찮아요. 아니 목포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걸 해야 되겠네요. 박수 소리 들어보니까. 박수가 좀 작은데요. 자, 새로운 과제가 오늘로 생긴 겁니다. 그 원래 저희가 이제 요즘 그런데 김 대표님 좀 섭섭합니다. 예.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 김대중상이 어느 레벨이냐 하시고 노벨상 하고 나서 막사이상 거기 필리핀에서 유명한 막사이사이 대통령 그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김대중상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잘 잡을 것 같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 이름을 단 상. 그런 혼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노벨 평화상 받으셨잖아요. 이 대통령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누가 노벨상 받았어요? 한강인 노벨 문학상 받으셨잖아요. 받았죠. 네. 김대중상은 세계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만 그 위상으로 보면은 바로 그 두 상의 이 맥락을 잇는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김대중 얘기가 나온 김에 김대중 대통령의 위상으로 보면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이상 아니신가? 미국 잡지 같은 데도 다 그렇게 났고요. 자관 막사이사이 여기 혹시 필리핀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막사이사이 대통령도 훌륭한 분인데 그보다는 우리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몇 배 더 훌륭한 분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죠? 원래 저희가 오늘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정책, 업적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웃음과 눈물 이런 모습 학자분들이 미처 말씀 다 못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은 좀 뒤로 빼고 우리 웃음과 눈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현종 대표님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생전에 어떤 인연을 가지고 중앙일보 기자도 하셨고 그런 얘기부터 좀 우리가 좀 풀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93년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아태재단 만드실 때
민주당 출입 기자로 이제 인연을 맺었죠. 아태재단 이사장이셨지만 뭐 굉장한 뛰어난 지도자셨고, 그래서 낮에는 당을 취재하고 밤에는 이분이 석유호텔 중식당 일식당에서 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쫓아다녔습니다. 그러고 이제 국민의 창당 과정도 다 제가 사실 특종했습니다. 예. DJ 정계 복귀, 동계 신당 창당. 그래서 중앙일보 30년을 대표하는 10대 특종 중에 하나로 상도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DJ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이제 뭐 부름이 있어가지고 청와대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좀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일보가 그때 좀 상대 후보 편들기를 좀 심하게 했고, 거기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담당하고 있는 기자로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좀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우선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대통령님과 인연을? 예,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많은 유세를, 삼성개헌 반대도 그렇고 독재 타파에 대한 그런 전국적인 유세가 많았어요. 광주에 공설운동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구름같이 인파들이 모였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학교 수업을 빼놓고 그냥 소위 월담을 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중학생이요. 예, 중학생 때 그때 그 감동이 있고요. 나중에 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 지사 김영록 지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우연히 나왔는데, 놀랍게도 김영록 지사가 또 학교 수업을 빼먹고 거기에 앉아 계셨대요. 이럴 때는 저 김영록 지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박수가 나오실 법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김대중 평화회의는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김영록 지사가 그러신 분이구나, 이걸 좀 제 마음속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저는 대통령님 시절에 제가 여러 텔레비전이라든지 기고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햇볕 정책에 대한 변함 지지,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전쟁을 하지 않고 민족이 화해하고 서로 공생하고 번영을 이루려면 햇볕 정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온갖 학자로서 여러 가지 주장, 논리를 이렇게 했고, 나중에 대통령이 만나서 들어보니까 전부 그걸 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대통령님하고는 그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미화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굉장히 이쁨 받지 않으셨어요? 예, 대통령님께서는 저만 예뻐하신 게 아니고 정말 그 시대에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 반짝반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책에 2권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한 여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당시에 제가 스리랑 부부 할 때는 매우 그 여성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 지금도 뭐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크게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못생긴 부인이 일자 눈썹을 딱 하고 남편을 막 방망이를 막 휘두르면서 휘어잡고, 이런 게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통쾌하다, 이런 느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김미화는 연기를 굉장히 야무지게 잘한다, 우리 전라도 말로 귀니 스브르야, 저에게 박수는 확실히 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대장균이 많이 죽어.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응원해 주시면서 그 책에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통령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근데 뵌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그 야당 총재하시던 시절인가요? 아니면 대통령 하시던 시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개그 콘서트는
그 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오셨고 네, 네.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시대에는 코미디언 협회를 만들어서 회장을 하셨다고. 아니 코미디 협회 회장은 제가 아닌데 어디서 그런 얘기 아니 들으셨어요? 나무위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김한국 씨가 했었어요. 김한국. 예, 그 아. 스리랑 부부니까 남편 일이 부인 일이고 부인 일이 남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회장한 적은 없는데 그거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그 누가 나무위키 쓰시는 분이 있으면 들어가서 좀 고쳐주시죠. 그런데 아마 그 전이었을 것 같아요. 김미화가 열심히 똘방지게 막 잘하니까 난 저런 여성 우리 시대에 이렇게 여성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응원해주고 싶은데 책으로 요런 여성들 저런 여성들을 쓰셔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응원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강경화 지금 주미대사 얼마 전까지 외교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대통령의 통역을 하셨던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도 아껴주셨지만 우리 또 김미화 선생님처럼 서민적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함으로써 덕을 쌓는 분도 아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을 쓰실 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교동 자택에 가서 인터뷰를 이효 여사님하고 함께 계실 때 했었는데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자서전에 2번. 네, 김미화 씨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김미화가 편안하게 잘 익어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미화 선생님이 똘망똘망하고 귀인 있게 잘 하신 건 틀림없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가 철저하셨어요. 그런 지도자가 지금까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금 여성들이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정의롭지 못한 아주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 관계에 관한 법들 그다음에 모성보호법들 유명한 세계 법들 이런 네.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고 나서 이제 내 딸과 내 어머니가 남자들과 또 내 아들과 내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니까 권한을 갖게 됐으니 이제 너무 살만한 세상이 됐다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뒤에 이제 대통령님을 청와대 들어가서 한번 뵙고 인사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뭐 차차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제가 이효 여사님하고 이효 여사님이 또 우리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특히 관심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성 재단이라든지 여성 단체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홍보대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힘을 쏟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 그래서 호적법도 바꿨고요. 네.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원장님이 아까 소개를 하시면서 김대중에 관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여자분에게도 그 동등한 권리를 주는 민법 개정안이 김대중 대통령 때 통과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 전인가요? 후인가요? 여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중요 법안들 여러분들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게 이제 성평등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전부 김대중 대통령 때 최초로 전부 다 통과된 것입니다. 네. 그 복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시면서 많이 달라졌죠. 복지도 제대로 된 복지가 최초로 도입이 됐고 또 IT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겁고 크고 뭐 이런 여기 3호 중공업 같은 그런 중후장대 제조업 중심의 산업 말고 정보통신 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육성하셔서 오늘날 지금 대기업들이 그쪽에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요새 AI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건데 그 경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예, 사실은 저는 이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톡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 대표님하고 김미애 선생님하고 같이 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개막식 다음에 있었던 기조연설, 그러니까 저기 제임스 라빈슨이라는 이제 시카고대 경제학자인데요. 그분이 그 전에 2024년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시거든요. 그분이 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세계에서도 우뚝 서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온갖 자료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모든 그 중요한 그런 요소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경제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제 체제가 여러분 자꾸 배제적이고 착취적인 그런 경제 체제, 독재하에서 혹은 북한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쭉 많은 이 케이스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볼 때. 그래서 그럼 어떤 경제가 성공을 하느냐? 포용적인 모든 분야의 모든 중요한 경제에 관련 여러 가지 사람들을, 그런 세력들, 이런 예를 들어서 노사정, 우리 박준영 전라남 지사님도 예. 하셨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홍보 맡으셨던 위원장 하셨던 우리 박준영 지사님이 이제 거기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사정 당시에 이런,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거기 IMF 그 위기를 극복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포용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경제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공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걸 만들어내느냐? 바로 정치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포용적인 정치 지도자 제도가 바로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어내야 경제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것,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합해져야 그렇게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국민 소득 $10,000,000를 이뤄내는데 공헌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정희 발전 모델, 경제 모델이 여러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를 못해요. 바로 그 생명이 끝난 게 바로 IMF가 온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경제 발전 모델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서 바로 끝나버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IMF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대통령님께서 그때 대통령 취임해서 이걸 살려내야 되는데, 바로 말씀드린 포용적인 정치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그러면서 어떤 그런 혁신적인 것, IT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경제 모델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선진 혁신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을 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이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우리 원장님 말씀을 20초로 압축하면, 독재적 경제 발전은 의미가 없고 민주주의적 경제 발전을 해야 오래가고 좋다. 포용적 경제. 그걸 이제 노벨 포용하는.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다. 근데 그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죄송한데요. 우리 박준영 지사님,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아까 제가 인사 드리고 왔는데 잠깐 이렇게 제가 가서 좀 말씀 좀, 마이크 좀 드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카메라 쫓아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박준영 지사님이 여러분, 오랜만에 좀 얼굴 좀 한번 공약이 뵙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안녕하세요. 기념관을 목포에 유치하셨죠? 아니, 목포 얘기, 일어서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얘기하신 거.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앞에 나와서 하신 우리 백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나는 사실 김 기자라고 그래요. 지금도 김원종 씨를 제 후배거든요. 저희 중앙일보 선배십니다. 김미아 씨 또 같이 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무슨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또 제가 어떨 때 이런 건의를 드렸던 말씀, 이것을 어떻게 수첩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보니까 이게 한 10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부터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지혜가, 저도 사실을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를 했는데, 언론에 관해서도 박사를 학위를 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놀람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너무 많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저는 지사가 돼가지고 그 얘기보다는 참 이 얘기를 해드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퇴임하신 후에 대통령님이 제가 방문했을 때 2번을 거의 눈물을 흘리다시피 걱정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대북송금 특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때요, 민주개혁 세력이 수도 적은데 분열하면은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오늘 이 학술회의를 보면서 대통령님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잘 극복해 가시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만큼 앞으로 후세들이 두고 연구하고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경험해본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영원한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목포에서 많이 오셨어요. 우리 영암, 삼호 이런 데서. 제가 지사 2004년에 출마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공약이 뭐냐? 목포에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개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생전에 보셨습니다. 2번째는 도청이 2년 5년에 개청을 하는데, 제가 전남 도청에 대강당의 이름을 김대중 강당이라고 이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앞에, 여러분 김대중 강당 가보셨어요? 도청 앞에 길을 이제 새로 남막이 도시가 됐으니까 이제 길들 이름을 내야 돼요. 다른 길들을 전부 다 뭐 순천로, 목포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청 앞을 지나는 큰 도로를 제가 한글로 김대중 대로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후광대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으로 많은 것을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은, 내 생전에는 하지 마라. 그래서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생가입니다. 생가 주변을 제가 가보니까는 너무나 초가집, 또 뭐 논도 있고, 너무 주변이, 그래서 제가 뭐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양 군수한테 항상 돈을 줬어요. 매년 그 주변에 땅을 사라. 땅을, 계획은 절대 발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 좀 후배들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느 날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게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전남 도청에서, 전남 도청을 바라보시고 또 북한까지 볼 수 있는 북향으로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세웠습니다.
지사님, 저 이쪽도 좀 바라봐 주시죠. 예. 언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예. 아니 근데 예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지사님이 잘생기셔서 그런지 여기 조명이 없어서 좀 걱정했거든요.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막 번쩍번쩍 잘 나와버리네. 저 화면을 봤더니 그죠? 네, 아이고 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그걸로. 예, 예.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저희 회사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메디치 미디어라고.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예, 예, 잘 유튜브. 나가고 네네. 있는데 제가 저희는 그냥 카메라 2대 갖다 놓고 하는데 역시 국제적인 학술회의다 보니까 김미아 선생님 저리 딱 가니까 카메라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화면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참 살림은 넉넉해야 걸리는. 아니 그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포용적인 경제, 포용적인 정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실천하셨던 것이 아닌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육성으로 하신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 책을 읽으면서 아 대단하시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예. 실제로 그걸 실천하셨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지. 그 책 보셨어요? 그럼요, 다 읽었죠. 제가 아까 드린 거. 그럼요. 아 예, 이거 예. 이 책도 있지만 더 예. 두꺼운 거 육성 예, 집이. 육성 증언록 네, 네. 있죠. 예. 그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 이제 학술회의와 다르게 저희 이 코너에서는 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좀 증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과 웃음 중인데 웃음은 조금 이 뒤에 하고 김대중 대통령 하면 정말로 얼마나 참 기막힌 분입니까? 한도 많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분의 눈물을 제가 짚어보니까 87년에 광주 방문해서 망월동 묘역에서 흘린 눈물 기억나시죠? 그리고 92년에 김영삼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패배를 선언하면서 눈물을 조금 흘리셨죠. 정말 속이 다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2009년 그 노무현 대통령 먼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장면은 굉장히 많이 그림과 사진으로도 있습니다만 이 세 번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고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김대중 대통령의 좌절이자 또 97년의 승리를 낳는 그 원동력이 된 그런 눈물들인데 원장님이 87년 눈물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2009년 눈물은 우리 저 김미아 선생님이 해주시고 제가 92년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주로 거들어 주시고 예. 우선 사실은 지금 세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게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IMF가 그때 와가지고 뭐 전부 직장이 사라지고 애들이 밥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이야기하시면서 11초 동안 침묵. 거기 그 울음을 참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못 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역사적인 또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첫 번째가 어떤 경우 87년 망월동 묘역을 최초로 방문했을 때 그 즈음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1980년 이제 5월 광주인데 실제 방문하신 것은 87년에 최초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 추모사를 보면은 너무 정말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미어지는 마음 그리고 광주 영령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 여러분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쓰셨던 취임사에서도 쓰셨고 또 퇴임사에서도 쓰셨던 표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잖아요. 그런 지도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령들이시여 이렇게 이제 표현도 나오시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덕분에 내가 다 죽은 김대중이가 이렇게 살아서 왔습니다. 이제 하신 말씀도 하시고 온갖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통곡을 하셨죠. 여러분 그 사진 장면이 지금도 거기 망월동 묘지에서 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가 예.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 아주 잊을 수 없는 눈물의 장면이죠.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80년 당시에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다시피 모르셨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한뭉치의 신문을 쭉 읽으면서 그걸 알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87년 아마 8월 말인가 9월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이제 직선제 대통령제 하기로 하고 정치활동 규제 풀리고 해서 이제 기차 타고 광주역에 내릴 때 그 장면. 그리고 이제 망월동 가서 이제 왜 우세요? 연설 우시면 우리도 같이 울어. 연설을 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건 처음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치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몇백 명의 광주 시민들이 사망한 일에 대해서 본인은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도 있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 92년도의 눈물을 말씀드리면, 그때 신계륜 의원이라고 왜 한평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그 당시 이제 야당의 초선 의원인가 재선 의원인가 했는데 92년 대선에서 김영삼에게 지고 나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 하나씩 더 낳자고. 기억나시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졌다. 그 뿌리는 이제 87년, 88년부터 시작하죠.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자 필승론으로 나가다가 3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다행히 그 다음에 88년 4월 총선에서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딱 우뚝 섰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주도하니까 그거를 미워한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종필이 합친 게 이제 3당 합당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국회의원이 그쪽이 220명 됐어요. 우리는 그때 71명인가 불과했고, 호남 고립 구도였고, 그래서 7호는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건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도 그 양반 특유의 낙관적인 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그 민주화 진영의 그때 이제 전국연합이라든지 이렇게 민주 제야 단체 다 통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지고 어떻게 보면 예견되었던 패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비통함을 남기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제 영국으로 떠나셨죠. 두 번째 눈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98년 취임식 때 눈물이 있었고, 네 번째 눈물은 우리 김유아 선생님이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백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IMF 때 우리 국민들이 금 모으기 막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처럼 금이 비싸졌으면은 안 내놨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딱 손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님께서 제가 퇴임 후에 가서 뵀을 때 그 상황을 참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국민들 너무 눈물겹게 고맙다. 당시에 국민들이 그렇게 금을 내놓지 않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 그 마음을 보태준 게 너무 감사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고요.
뭐 2009년은 우리가 정말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당시에 정말 한자 한자 눌러서 추도사를 쓰셨는데 낭독을 못하게 한 거예요, MB 측에서. 그래서 그랬죠. 예. 거기서 낭독을 장례식에서. 못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이 책을 주셨어요. 메디치 미디어에서 낸 책인데,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김대중이 남긴 불멸의 유산, 이렇게 돼 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 저자가, 김태근이라는 저자가 여기에 이제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또 여기다가 글로 적어놨는데, 그래서 당시 제가 마침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이 우셨죠. 그러면서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병세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때인데 서거 소식을 전해 듣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거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올 것 같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잊지 못한 추도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장님도 그해 5월을 기억하시죠? 2009년 5월. 가슴이 좀 메이세요? 예. 여기는 남자들이 말만 하면 울어요. 그때 이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좀 더 몇 년 더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그 대북 송금 사건 조사받고 우리 오늘 못 오신 박지원 원장은 3년 동안 옥살이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즈음부터 이제 대통령 재직 시절부터의 과로로 인해서 신장 투석을 받으셨잖아요. 신장 투석이라는 게 주변에서 받는 사람 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걸 일주일에 2번, 3번 받으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가까스로 유지하던 차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는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 온몸으로 통곡하고 우셔가지고 사실은 마음과 몸의 평정이 그때 좀 무너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그러니까 5월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8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석 달 뒤에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진짜 이명박이 그런 점에서 밉습니다. 예. 원장님,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존재였고, 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우리 김미화 선생님이 읽으신 그 대통령님이 노무현 대통령 연결상에서 그 추모사를 준비하셨는데 실제 읽지는 못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설명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지죠. 그리고 후계자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 정부가 자기 자신의 정책을 이어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래서 소위 정권 재창출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정권 창출에 성공하신 대통령이 계신가요? 김대중 대통령이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뒤에 다들 이제 우리 민주평화 세력 대통령들이라 하더라도 후계자도 뭐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정부를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큰 죄는 정권 창출을 못하는 죄다라는 말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그 5년 단임제 그 짧은 기간에 이뤄내셨던 온갖 분야에서 그 혁신적인 시작을 잘 좀 해나가기를 그런 모든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 좀 그 두 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은 이야기를 드려도 괜찮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셔서 몇 달 만에 동교동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대통령님, 제가 뭔가 좀 온갖 정책 분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대통령님께서 모든 분야를 이미 다 시작을 하셔가지고 제가 새로운 분야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의례적인 하나의 예의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5년이 다 끝나갈 무렵 이제 아주 가까운 지인 몇 분을 거기 점심 식사 시간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해 하셨던 분이 저한테 직접 이제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뭐 바쁠 것도 없고 그래서 점심을 시작을 해서 거의 한 4시, 5시까지 그냥 쭉 이야기가 됐대요.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이제 분들이신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5년 동안 한 번도 내 정책을 제대로 뭐 새로운 걸 못 해보고 끝낸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모든 분야에서 다 시작하신 것을 어떻게 이것을 좀 발전시켜 볼까, 그것만 하다가 내 임기가 끝났다라는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가만히들 모두 계시는지. 예. 우리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 관계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내가 집권을 하면은 내 뒤에 나의 정말 후계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당시에는 노무현 의원이 굉장히 스타 의원이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코미디를 했었냐면, 방송국에서 SBS가 이제 한창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삼순이 브루스라고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금남의 집에도 들어가잖아요. 그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서 제가 서태지를 맨 처음에 초청을 해가지고, 당시에 서태지가 난 알아요 막 이러면서 막 뜰 때였었어. 그래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애들 가랭이 사이로 내가 대걸레로 쓱쓱 밀고 들어가면서 무엇이 이게 똑바로 누워 막 이러면서 하는 코미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같은 걸 했었어요. 그때 저를 국회 화장실에 있는 아줌마로 분해서 노무현 의원하고 마주치는 걸로 해라. 그래서 제가 노무현 의원을 국회 화장실에서 청소부 아줌마로 만나가지고 노무현 의원님이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볼일 보고 계신데 대걸레로 쓱쓱 밀면서 무엇이야? 그러면 싹 돌면 아이고 유명한 노무현 의원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 많은 민주당을 응원하는 분들 사이에 앉아서 아주 기쁘게 그 모습을 보셨던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를 밟아 누르고 올라올 사람이 누구냐라고 경계를 하는데. 근데 궁금한데요. 예?
왜 하필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 중에 노무현 의원을 그 배역에 선정했을까요? 아니 그때 스타 의원이셨다니까요. 수타는 한창 그 외에도 수타. 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가장 인간다운 서민적인 그런 모습? 아니 그런 모습도 있고, 예,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모두 후보들 경쟁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으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이기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기뻐하셨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이미 지역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그런 네, 네. 정치를 실천을 하셨던 분이 노무현 후보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는 이 지역 차별에 대해서는 거의 피 맺힌 그런 생각을 해 오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수치고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시면서 이제 특히 지역 감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말이 정확하게 되어야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지역 감정이 아니고 지역 차별입니다. 지역 갈등이 아니고 지역 차별입니다. 네, 지역 감정이란 말은 지역 차별을 그냥 덮어서 호도를 하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자기 고향에 대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지역 차별이고 그 본질은 호남 배제입니다. 이걸 이제 너무도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 분이거든요. 그러셨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지 않으셨고, 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항상 이름, 성함이나 DJ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항상 여러분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지도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만큼 또 존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님 일을 좀 잘 해보고 여러 가지 당신도 새로운 정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고백은 그만큼 우리 대통령께서 한 시대를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모든 분야에서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세계 인류 경험을 공부하고 지혜를 배우고 또 사유를 통해서 그 세웠던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하고 준비된 대통령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쩌다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 뒤에 다른 대통령들을 보시면 그렇게 맞습니다. 늘 뭔가를 생각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햇볕 정책하면은 김대중, 평화 김대중, 지역 아까 뭐라 그러셨죠? 지금 지역 차별을 하면은 지역 차별 타파 김대중,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그 그죠?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야당 취재기자 때 이제 대통령님이 그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같이 방송이 발달하거나 유튜브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그 직접 이렇게 지구당 개편 대회나 뭐 이런 거 이제 가셔서 이제 연설하시는 게 많았어요. 한번 뭐 투어 비슷하게 시작하면은 뭐 한 2박 3일도 하고 3박 4일도 하고 한 번에 그렇게 2박 3일 동안에 한 10군데 정도 뭐 15군데 가서 연설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계절에 한 번씩 연설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면은 어딜 가나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청주에 갔다 그러면 여기 청주에는 아름다운 무심천이 있고 요 얘기만 다르고 나머지 한 60분 정도의 연설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기자들은 이제 처음에 한 5번까지는 좀 새로워서 기사도 쓰고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자들끼리 뒤에서 이제 놀이합니다. 그거 흉내내기 놀이. 그러니까 그대로 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 취재 기자들이 그 내용을 암기할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제 나중에 밥 먹다가 기자들이 아니 조금씩은 다르게 해야 저희도 기사를 좀
다르게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야당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마이크는 크지 않다. 정부 여당은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야당 대변은 박지원 하나밖에 없는데 저쪽은 청와대 대변인, 저 민자당 대변인, 그다음에 총리실에 있는 정부 대변인, 뭐 대변인만 해도 여러 명.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크 볼륨이 작고 스피커가 이게 작아가지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게 해야 된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걸로 성공하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웅변을 잘하셔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반복의 힘, 반복의 그럼요. 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힘 있게 하는 거. 이게 웅변 옛날에 여기 목포에서 웅변학원 옛날에 운영하셨던 거 아시고 계세요? 아 웅변학원도 하셨나요? 해운회사도 하시고. 예. 해운업도 하셨고 웅변학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신문사 목포일보 그죠? 예, 그것도 하시고 그 시절에는 웅변학원이란 게 이를테면 태권도장 다니는 거 비슷한 거죠. 말하기 훈련하는. 예. 근데 원래 사투리를 쓰시는데 어떻게 웅변을 하셨는지 모르. 그래 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목포에서는 이제 해운에서 사장하고 목포일보 사장을 지내셨고 이제 정치에 입문한 다음에 서울로 가셔가지고 서울에서 웅변학원을 웅변학원 오픈을 하셨어요. 네. 아, 서울은 더 하죠. 그러면 사투리 쓰시는데 네. 어떻게 웅변학원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저기 보성 곰제 촌놈입니다만 지금 제가 사투리가 나옵니까? 공중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신 앞에서는 또 그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눈물로 시작해서 이제 2009년 그 노무현 대통령 보내던 시절 얘기까지 했고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 이 부분에 그러면 노무현에게 김대중은 무엇이었나 했는데 아까 원장님이 답을 주셨죠. 지도자였다. 항상 지도자라고 불렀다. 뭐 그랬고 자 이제 웃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짠해서 가시면 안 되죠. 좀 이제 끝날 시간 된 것 같아요. DJ와 유머. 대표님. 예. 어떤 게 제일 기억나세요? 그 조금 약간 하나씩만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예. 그 저는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감옥에 계실 때 감옥에 제 얘기는 아니고 감옥에 계실 때 그 이희호 여사님께서 이제 내가 사형을 언도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데 그 면회 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딱 손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러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뜻대로 하시면 이거 안 되죠, 그럼. 만약에 큰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이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지 그렇게 하냐라고 그 쓰셨던 얘기가 정말 섭섭해하셨어요. 절절- 그 순간에 섭섭하셨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섭섭하고만 그 대목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재판장이 이제 군법 재판 받을 때 내란 혐의로 재판 받을 때 무기하면 입이 이렇게 되니까 살고 사형하면 입술이 옆으로 가면서 죽는 그 순간에 입술만 바라봤다는 그 유머도 기억나시죠? 네. 원장님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전 이제 뭐 유머라기보다도요 예, 아마 유머 마지막 아니어도 됩니다. 발언 예. 기회 같아서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짧게 가능하면은 짧게. 예. 김대중 대통령은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은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실천을 못 하잖아요. 진정한 용기는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헌신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인권 평화도 진리고요. 인류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축적된 인류 지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 같은 정의, 성평등 뭐 이런 모든 복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진리잖아요. 그러한 진리에 대한 헌신에서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는 그것을 거의
잊질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환, 환골탈태한 혁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정치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부터 이렇게 쭉 이제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6.25 때부터 뭐 지금 그때도 공산군들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 5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6년간 감옥 생활을 했고 40년간의 망명과 연금 생활을 그렇게 하셨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이 1950년대부터 이분의 정치 일정은 우리나라 민주화 독재, 생과 사의 그 고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야당이 정권을 잡는, 그전에는 야당들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해서 1997년 여러분 대통령 15대 대통령 당선이잖아요. 그 수평적 정권 교체 플러스 당시에 40년 정도, 37년 넘어서 40년 정도 되는 한 지역이 독점했던 정치 권력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역 교체, 그러니까 수평적 정권 교체, 지역 교체를 이뤄내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정치 지평, 사실은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신 분들은 정치를 하고요, 그런 혁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있어요. 아주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바탕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그 역정을 생각하고 이뤄내는 그 참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공헌을 생각한다면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이번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꿈꾸셨던 세상 다시 한번 우리도 같이 꿈꾸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작년 11월 3일 그 쿠데타, 그 비상계엄 쿠데타를 우리가 이겨냈듯이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국내외적으로 올 겁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뤄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박수를 제일 못 받는 사람입니다. 김미아 선생님은 유명하시니까 재밌게 해주니까 박수를 받고, 우리 백학순 원장님은 맞는 얘기를 오래 하시니까 박수를 받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니까 박수를 못 받는데, 저도 마지막에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까 이제 백 원장님께서 수평적 정권 교체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제가 30대 한참 기자 때인데, 정말 총으로 집권한 박정희 내지는 돈으로 집권해 보려고 어떤 재벌과 다르게 여기 계신 분과 같은 일반 국민들의 표, 마음을 얻어서 민주주의답게 표로 승부를 내는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죠.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뭐 옛날 왕조식으로 얘기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나 조선 태조 이성계 같은 분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이야기 한 토막 하고 오늘 얘기 마치고, 또 오늘 클로징 멘트는 그러면 또 우리 김미아 선생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정당이 있었지만 지금도 민주당인데, 수평적 정권 교체, 표로서 최초로 야당이 여당이 되는 선거를 주도한 당이 새정치국민회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마 여기 그 당원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즈음에 제가 이제 취재 기자를 했는데 95년도 얘기입니다. DJ가 정계에 복귀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기택 민주당 총재가 엄청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조순 시장을 당선시키고 나니까 기억나시죠? 처음 서울시장 표로 뽑은 시장 조순 시장이 당선되니까 이건 DJ 공이고 DJ가 이제 정치를 한다.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DJ 정계복귀, 동교동계 신당 창당 이거 기사를 쓰고 나서 이제 발칵 뒤집혀졌죠. 예고했던 태풍이 몰아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쓰고 밤에 정치부장이 저보고 야 이거 오보될지도 모르는데 DJ 집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만나주시는 뭐 제가 제일 그 알아주는 기자는 아니었고요. 한 너댓 명 기자 중에 하나 정도는 됐는데 자관 그 사고 문제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오니까 이제 만나 주셨어요. 근데 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취재원과 뭐 기자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당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킬 것이냐 이런 이제 토론 비슷한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총재님, 그 정당 파괴를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이분이 눈이 커지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50년대부터 정당인으로 살아온 분에게 정당 파괴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때 이마트가 창동에 이마트 1호점 짓고 어쩌고 하면서 막 서울 시내 온통 유통혁명을 일으키고 가격 파괴 뭐 이럴 때였어요. 전단지 막 집에 엄청 오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격 파괴처럼 정당 파괴를 하셔야 됩니다. 획기적인 정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맨날 무슨 당 만들면 신당을 하든 구당을 하든 간에 당 만들면 다 이름 끝에 가서 당이잖아요. 당. 그래서 당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무엇을 위한 시민 연대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김 기자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자신이 없는데 자관 뭐 해보시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발표된 신당의 그 당명은 새정치국민회의였습니다. 당자를 뗀 거죠. 제가 조금 기여했습니다. 박수 안 쳐주세요. 이제 어쨌든 그 당 이름이 재수가 좋았는지 어쨌는지 그 당 이름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김대중 평화센터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3회째라 그래요. 그리고 많은 목포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이제 내일까지 행사가 이어지는데 이게 뭐 사실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영어로도 막 얘기하고 세계 석학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고 지루할 수 있는 행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김대중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한 분도 딴 데를 보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특히나 우리 이 백학순 김대중 학술원 원장님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김대중 학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붙여서 뭔가 학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은 또 내 이름을 붙여서 학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정치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빛을 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궁무진하게 김대중 대통령님께는 연구할 것이 많다. 앞으로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느낀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우리 또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호를 제가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행사 토크 콘서트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때로는 또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미소를 짓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립다, 많이 생각이 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크 콘서트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세 분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인연과 기억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린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토크 콘서트를 끝으로 오늘 2일차 김대중 평화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3일차에도 함께해 주세요.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